네, 88페이지 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은 다시 사회 영역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사회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그 포함되어 있는 세부 영역이 되게 많아.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림 자료, 시각 자료가 이제 들어오면 그 자료랑 그 옆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좀 대응시키면서 읽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거 좀 연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밑에 있는 빈칸도 채워가면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어차피 맞추긴 하겠지만. 네, 문제도 이렇게 사례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고 반드시 적용하는 문제를 내게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잘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제 문제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선생님이 4분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다 읽고 문제까지 푸는 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 안 된다 했어요. 네, 중심 화제 찾고 연필로 표시하면서 읽으세요. 화면상에도 떠야 되니까 이걸로 할게요. 풀어볼 거야. 뭐가 중요한 건지.
네, 이제 다 확인하셨죠? 가봅시다. 네, 문제나 이런 건 어렵진 않았고, 이제 이렇게 시각 자료랑 같이 있는 거를 옆이랑 연결해서 같이 독해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네, 물론 제목이 있지만 제목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중심화제는 뽑아내야 되니까 첫 번째 문단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한 반을 대표하는 사람인 반장을 뽑듯이 끊어봅시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상황. 그러니까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에서 너네는 솔직히 아직까지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없잖아. 선거권이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을 뽑아도 국회의원을 뽑아도 선생님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직 너는 나이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너네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투표나 선거의 경험은 바로 반장선거, 회전선거 같은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목적이죠. 자, 이 목적을 위해서는 뭐야? 어떤 단위로 그러면 뽑을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구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떤 단위로 뽑을지? 그러네. 반장은 그 반의 친구들이 모두 뽑아주면 돼. 예를 들어 내가 1반인데 2반 친구는 선거권이 없어. 투표할 수 없어. 그치? 그래서 그 반 학생들만 자기 반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무언가 단위가 있어야 거기에서 사람들이 대표자를 뽑는 거지. 그렇네.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렇게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위 구역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선거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핵심 단어주, 네, 표시해둡시다. 선거구. 핵심 화제였고요. 이 화제에 대한 설명은 앞에 있었죠. 대표자 선출하는 단위고요. 이게 정의를 내린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개념 설명은 절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처럼 정의는 늘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바로 뒤에도 정의가 나와 있는데, 봐봐. 선거구는 그 단위 구역이고, 그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선거구를 정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 선거구 획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얘도 정의겠죠. 그래서 연속해서 중요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란히 나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선거에서는 이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지금 무슨 과정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사실상 갈등이라는 거는 네, 없을 수는 없는데 사실 없을수록 좋은 건 맞긴 하잖아. 그래서 왜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에 대한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한 지역이라도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자, 끊어보자.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는가? 그게 무엇을 좌우한다? 결과를 좌우한다. 그래서 어떻다?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내용이 이거에 대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이 문장 내에서도 어떻게 나누느냐가 결과를 뜬다라는 입장에서 얘 자체도 인과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과, 이렇게도 인과, 그쵸? 네, 원인과 결과 관계로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엄청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하고 그거에 뭔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밑에 사례를 그래서 두 번째 나 문단은 전체가 사례 제시였어요. 사례를 제시했다는 건 뭐죠, 여러분? 예를 들어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 자료랑 같이 한번 얘를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필기 검사할 거예요. 멍 때리고 있지 마세요. 자, 오른쪽 그림은 바로 선거구를 나누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대요. 그래? 그러면 좀 체크해보자. 선거구를 나누는 게 뭐야? 선거구 획정이라면 그렇게 나누는 세 가지 방법, 서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대. 자, 총 15개의 구역이 있고 그 각 구역에 지지하는 정당은 모양과 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대요. 자, 가와 같이 그냥 한 줄로 나누기를 그냥 해.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의석을 가져가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네모가 많지 하나, 여기서도 네모가 많지 하나, 여기 마지막에도 네모가 많지 하나. 그래서 삼각형은 하나도 당선이 되지 않고 전부 다 네모가 당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의 이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는 이 네모 정당이 3석을 모두 차지합니다. 자, 나를 한번 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의석을, 이렇게 한번 이제 선거구를 획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첫 번째 부분에는
네모가 맞네. 네모 하나. 여기는 세모가 맞네. 세모 하나. 마지막은 다시 네모가 맞네. 그러면 결국은 네모 두 석에 세모는 그래도 한 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너네가 생각해봐. 너네가 세모정당에서 대표자로 선출되고 싶어서 나온 숫자라면 선거구가 어느 쪽으로 획정되길 바라겠어? 가가 유리해, 나가 유리해. 세무정당을 기준으로 보면 당선이 안 되는 가 선거구로 획정되는 게 가장 나쁘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우리가 선출될 수 있는 나가 좋겠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본 거야. 그림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눠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모, 세모, 네모가 선건이 됨으로써 이번에는 네모가 하나, 세모는 두 개의 석을 차지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가나다의 15개의 구역과 지지하는 정당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를 쪼개어서 선거구를 나누어서 획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네모 정당은 야 가로 해야지 가로 획정해 이렇게 말할 거고 세모 정당은 아니지 다 비슷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 갈등이 생기겠지. 네, 이런 내용을 예시를 통해서 얘기해줬고 여러분이 지금 쌤이 한 것처럼 어떻게 가는 가대로 나는 나대로 다는 다대로 그림이 복잡해질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그럴 때 이 본문과 맞춰가는 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는 다 결국 뭐야?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하는 거를 당연히 원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선거구 획정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 확실히 봤어? 결과가 달라지는 거 확실히 본 거죠. 그러니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려고 얼마나 애쓰겠니?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자, 봐봐 얘들아. 이런 점, 이런이 뭔데? 바로 앞에서 봤던 이거. 바로 이렇게 획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점 때문에 끊고 갑시다. 그럼 뭐예요? 인과죠? 지금까지 선거가 얼마나 많이 치러졌겠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바로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용어겠죠? 표시해 놓을게요. 됐죠? 그래서 이거 뭐 한 거야?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정의를 내린 거지, 그치? 따라서 이 게리맨더링이라는 거 얘들아 보시는 것처럼 공정한 선거구 획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 상황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체크할 거야, 얘들아. 문제 상황이 생기면 뭐예요?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밑에 보세요. 많은 나라에서는 게리맨더링 폐해는 뭐예요? 문제점이죠. 이거를 뭐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방 내지는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해 왔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으면은 마음대로 이 사람들이 주무르지 못한. 됐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해결책. 그래서 문제와 해결의 그런 방식으로 이어져 있는 내용이었고요. 여기에도 선거구 법정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설명했으니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우리나라도 당연히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지는 이 아래쪽에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그래서 선거구는 행정구역과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획정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획정될 때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행정구역부터 지리적 여건 등등까지가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요건이에요. 알겠죠? 자, 특히라는 말이 들어간다라는 건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해. 여기는 스페셜하니까 잘 봐. 라는 뜻이니까 잘 봅시다. 자, 특히 다 중요하지만 선거인수랑 의석수 비율이 균형을 이뤄야 된대. 그래? 선거인수는요,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의석수는 거기서 대표자로 선출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선거인은 선거를 하는 사람, 즉 투표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의석수를 따지는 건 결국 뭐야? 대표자가 몇 명이 되냐는 거잖아. 선출. 대표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선거인 수랑 의석수를 왜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관련 있는 내용이야. 왜? 만약이니까 if,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인구가 100명인 A 선거구가 있어. 근데 B 선거구는 어때요? 인구가 1000명이야. 자, 거기서 국회의원이 한 명씩 선출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결국 A 선거구는 100명이 한 명을 우리가 뽑게 되는 거고, B 선거구는 1000명이 한 명을 뽑게 되는 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A 선거구에서의 한 표를 내가 던지면 B 선거구에 이제는 10표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유권자가 행사한 하나하나의 표는 그러니까 똑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예시대로 좀 체크를 해보면 여기까지 해당 그 뒤로 갑니다. 결국 뭐야? 유권자의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네, 완벽하게 뭐 완전히 이제 명수 하나하나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엇은 이 표의 등가성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A 선거구가 100명이 한 명을 그 대표자를 뽑았어. 그럼 B 선거구는 10명 정도 뽑아야 된다는 거지. 됐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그렇게 모든 지역을 다 명수를 이렇게 맞출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놨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의 상한선을 즉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이거 이상이면 나눈다. 그래서 어떻게 쪼개놨어? 상한선은 28만 명, 하한선은 14만 명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28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으면 대표자가 더 많이 필요한 게 맞잖아. 그래서 값을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리고 안 되는 곳은 합쳐.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랑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거야. 그래서 상한선이랑 하한선을 정해놔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선거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결국은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다가 써야 돼? 2번 문제에 바로 갖다 써야 되지, 그치? 그래서 잘했는지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문이에요. 빈칸은 어렵지 않았죠? 네, 순서대로 하나씩 돌아가 보자. 주연아 첫 번째 거 볼까? 가에 들어갈 거? 선거구 있듯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갑니다. 선거구 라인 해볼까? 획정의 중요성까지 얘기했어요. 맞아요. 자, 선거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사례를 통해서 그림 자료랑 같이 보셨고요. 다는요. 자, 게리맨더링이 분명 문제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것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해줬어? 지우야. 문제학에서 뭐 얘기했지? 지금 우리도 그거 채택하고 있다 그랬지? 안 썼니? 설마? 네? 정확한 용어를 말해주세요. 선거구 확정? 그러니까 선거구를 이제 획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을 지금 써서 얘를 방지하고 있죠. 네, 안 썼니? 자, 선거구 법정주의였죠, 그쵸? 네, 뭐 쓴 사람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잘 풀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완전 이거는 중심화제이면서 내용이 일치 문제라서 이거 틀리면은 스스로 꿀밤 한 대 때리기. 자, 1번 몇 번이었어?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나라 그래서 부모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2번입니다. 자, 이거 아까 우리 했던 얘기야, 얘들아. 표의 등가성 원리, 이거에 따라 우리 상한, 하한 있다 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상한선은 뭐였나요? 몇 명 이상이었어? 자, 몇 명 이상이었어? 몇 명 이상이면은 거기까지 오케이야? 오, 28만 명. 넘어가면 어떡하지? 값을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눌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하한선은 얼마였어요? 맞았어. 14만 명. 여기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고,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맞아. 합쳐야 돼. 인접한. 그러면 여기 하나씩 체크해볼까? 자, 35만 명이래. 얘 어떻게 해야 되겠어?
28만보다 이상이지, 그치? 쪼개야 돼. 그치? 그러면 값을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자, 15만 명이면 뭐예요? 14에서 28 사이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그대로 진행.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아이고, 이런 9만 명이랑 5만 명이네. 둘 다 지금 얼마보다 적나요? 어떻게 할까요? 합쳐버려. 네,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나올까요? 자, 잘했어요. 자, 한 번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봐봐. 보기와 같이 보세요. 선거구로 일정할 때는 이런 거를 써있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 내용이냐면 밑줄 봐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1, 25조 1항에 담겨 있으니까 이거 뭐야?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요. 자, 법률로 이렇게 선거구를 정해놓은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게리맨더링의 폐해를 감지하기 위해서지? 그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번은 어휘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뭐 그때 생각보다 쉬웠어요. 자, 몇 번이 좀 이상했어요. 오, 4번 지지해주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위에서 힘써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꼭 집어서 가리켜. 이게 뭐야? 지적. 이건 지적하다 뜻이야. 나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씩 더 복잡하게 어려워지는 지문이 되는 건데, 딱 좋았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트는요,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들어간 말이긴 할 거예요. 집단지성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몇 쪽이요? 이거 92페이지고요. 네, 여기는 여러분이 해당하는 용어들 잘 읽으시면서 대조되는 정보들을 좀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문제 푸는 것까지 동일하게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그렇지만 문제를 풀어 제끼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뭐지? 지문을 면밀하게 보고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꼼꼼하게 지문, 관계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봐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리 원위치가 잘 안 되네. 네. 자, 이번은 조금 특이하게 사실은 핵심 화제는 좀 뒤에 나옵니다. 그걸 이해시키기 위한 사례가 먼저 나오거든. 짧은 글에서는 보통 첫 번째 문단에 화제 제시를 거의 대부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다음에 있는 문단의 핵심 내용 그리고 전체 문단의 핵심 화제 중에 하나였죠. 그걸 이해하기 위한 사례였어요. 네,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왔죠. 1961년. 원래는 이렇게 연도 같은 게 나오면 원래 표시하는 게 좋아. 왜냐면 그런 경우에 시간 순서나 뭔가 이제 의미 있는 경우에 연도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한 가지 사건밖에 안 나와서 일단 표시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쿠바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어요. 자, 독특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독특한 계획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관심을 가져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 미국 바로 밑에 이제 쿠바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쿠바가 싫어가지고 쿠바를 탈출해서 미국으로 온 1,400명의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받도록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을 쿠바에 기습적으로 침투시켜서 쿠바를 정복한다는 그 계획이 바로 독특한 계획의 실제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럴싸해요. 쿠바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야 이제 쿠바를 망하게 하자. 너네가 좀 큰 힘이 되어줘. 군사훈련 받고 너네가 기습적으로 침투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즉 이 당시 예측하기로는 누가 예측했어? 당시 미 정부의 고급 관료들 얼마나 전문가들이 얼마나 공부하냐 똑똑이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온 쿠바인들은 자기 나라의 그 공산 정국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성공할 거야. 당연히 협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자, 근데 결과를 봐봐. 어머 세상에. 실제 작전은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고 미국은 결국 이게 공개됨으로써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거지. 왜 실패했지? 특히 자, 밑줄 그어보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의 의사 결정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네, 질문을 던지고. 지난주에 우리 엄청 많이 했는데 질문 던지고 답변하고, 질문 던지고 답변하고. 익숙한 방식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좀 찾아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자, 어느 집단을 얘기하는 걸까요? 진짜 미 정부 고급 관료가 아무나 되겠니? 얼마나 자리까지 가는 게 힘들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한 건데 완전 대실패를 했다는 거 아니야. 물론 이 미 정부 그 당시 고급 관료들은 나름의 자기들이 이걸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나름의 그 이유는 있긴 있었어.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됐었다라는 걸 이제 결국에는 이 계획이 실패하는 걸로 알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알아보자. 왜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사람 이름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빙 제니스라는 학자가 말한 건데요. 이거를 집단사고라는 말로 표현을 한대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옴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보세요라는 표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당연히 생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액시던트가 아니고. 자, 집단사고가 뭔데요? 바로 여기 있어요. 집단사고란, 봐봐. 정의 내려주려고 지금 이미, 네, 그 해당하는 문구를 쓰고 있죠. 자, 말 그대로는 필요 없고요. 말 그대로 유사성과 응집성이 높은 집단에서 의사결정할 때 나타나는 사고를 얘기한대. 이게 정의죠. 자, 근데 앞에 보면 전제가 있어. 유사성이랑 응집성이 한대로 모이는 성질 얘기하는 건데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자, 이렇게 한대. 이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불리한 정보는 좀 차단을 해. 1번. 두 번째, 반대 의견을 고려 안 해.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니까 자기들이 또 그 안에서 비슷한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만장일치를 추구해. 이런 특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 아무도 아닐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고 해도 말하기가 쉽지 않겠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즉 다시 말하면 바로 뒤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합의를 하는 편이라. 왜?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깊이 있게 생각하기가 어렵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실패로. 그래서 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 바로 집단 사고라고 우리가 그 답을 낼 수는 있는데 왜 집단 사고가 그런 문제 상황을 만들어낼까 생각해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여기가 결국 뭐가 되겠어요? answer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집단 사고는 이런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일단 알겠어. 그러면 이와 달리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집단 사고와는 다른 말일 것 같아. 그치? 이와 달리에 표시해주고, 쌤이 시작할 때 대조되는 거에 집중 좀 해라고 얘기했는데, 네, 명확하게 표시가 나와 있어서, 네, 체크합시다. 자, 이번에는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대요. 언뜻 보기에는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 의외야. 곤충학자인 윌리엄 휠러라는 교수가 얘기하는 거래. 곤충학자? 네,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곤충학자 얘기를 왜 들고 왔을까? 이유가 있죠. 자,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지적 능력의 결과물을 얻는 것 자체가 집단 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을 그어놓을게요. 자, 이거를 이 교수가 어디에서 발견했냐? 사람들에게서 먼저 발견한 게 아니야. 곤충학자니까 곤충들을 엄청 많이 관찰했을 거 아니야. 그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 한 마리의 개미는 미약해. 근데 그 개미들이만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 그리고 서로 협업을 해. 그러면 개미집,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얘네들이 어떻게 지었지? 싶은 개미집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그걸 통해서 뭐야? 아, 사람도 비슷하지라고 생각한 거야. 이처럼이라고 돼 있으니까 개미의 사례지만 사실 인간 사회에도 통용되는 거지. 가봅시다. 인간에게 어떤지. 자, 인간 사회에서도 정말 다양한 그냥 보통의 사람들. 즉, 이 한 마리의 개미가, 미안해요.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갈게요. 잠깐 볼게요. 다양한 일반인들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인 하면 굉장히 극히 평범해. 그치? 저 위에 있는 저 집단의 그 미국 그 고위 관료 집단에 있는 한 명 한 명보다 더 나은 점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은 때로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보다 더 값진 결과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야. 밑줄. 이게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집단 지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됐어요? 끊어주죠. 여기가 이제 인과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단지성이 결국에는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집단 사고와는 좀 많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은 어떤 제도, 정책 같은 걸 만들 때 우리가 다 참여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도화된 사회일수록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전문가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사람들, 여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가깝겠지, 그 분야에서는, 그쵸? 자,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의사결정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 집단 사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집단 지성보다는 집단 사고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뭐가 더 될수록 제도화된 사회일수록 그 제도를 실제로 더 정교하게 만들고 이거를 관련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의 사람들이 갑자기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이나 이런 걸 모든 걸 알아서 결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만나서 뭘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 결국 그렇게만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이 의사결정을 정책을 집행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기 쉽다는 거야. 집단 사고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집단 사고가 뭔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위험성이 분명히 있었잖아. 그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래서 제도화가 되면
의사결정이 전문가들에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집단 사고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위험성도 더 높을 수 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문제 상황인데 위험성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문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방안을 마련해봐야 되겠죠. 자, 해결 방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따라서 이런 집단 사고를 경계하고, 자, 무엇을 높이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있다 그랬어? 집단 지성. 그죠? 그래서 집단 지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체크해볼까요? 그죠? 집단 사고의 위험성의 가장 핵심이 뭐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면 제일 좋은 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여기에 함께하면 더 낫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안이 그럼 이겁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것.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해결 방안이죠. 아유, 당연히 쉽진 않죠. 그치만 시도를 해봐야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집단 지성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개방하는 것과 더불어니까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 자 의견 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의견을 못 줘. 그럼 어떡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줘야 돼? 적극적으로 과정에 참여를 해줘야 돼. 개방도 해주고 참여도 해주고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책 과정 개방도 하고 과정에 적극적 참여도 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는 다 정리됐고 나 한번 가보자. 이게 뭐 들어가면 된다? 나는 빈칸 집단 사고 그치. 여기는 집단 지성 그죠. 결국은 집단 지성을 높이는 방향이 올바르다는 게 바로 이 글 쓴 사람의 견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잘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 마찬가지. 완전 내용일치. 이거 틀리면 안 된다. 몇 번? 네, 집단 지성의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집단 지성은 장점이 나온 거였죠. 자, 2번 갑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얘기했잖아. 글쓴이는 도대체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쓴 거야? 글쓴이 관점은 뭐야? 파악을 해보니 이 사람은 뭐 하자는 거야? 맨 마지막 없었잖아. 그 문단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3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시다. 이거 뭐라고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거 좀 풀어주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해서 내가 밑줄 그어줬는데 쉽게 합의하는 편.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합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알맞은 것들 넣어봅시다. 순서대로 다 한번 불러볼까요? 몇 번이었나요? 미약하다. 뭐 아무래도 2번이겠다. 그치? 그 다음에 심사숙고가 깊이 잘 생각하는 거니까 1번. 불리하다는 3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아직 책 보지 마시고요. 근데 얘들아, 쌤이 지문도 설명할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은 대부분 내용과 관련된 게 많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거든. 지문은 집에서 읽으시고요. 쌤이 말하는 페이지 한번만 찾아와 보세요. 91쪽입니다. 앞쪽에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는 문제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자,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 여러분 모르는 용어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1번 가보세요. 젓가락이라는 대상을 유사한 특성이 있는 다른 도구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대.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설명 방법 중에 뭐죠? 표시 그대로 해볼까요? 네, 공통점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이게 비교죠. 그쵸? 네, 표시. 91쪽이요. 두 번째 갑니다. 자, 문화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따져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갈등이 있고 원인이 있는 거야. 즉,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 누구의 인과관계가 잘 나와 있어야겠지. 그치? 흔한 형태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문화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분석한대.
여기 포인트가 뭐겠어? 분석. 자, 분석은 뭐라 그랬어? 하나의 대상을 쪼개어서 구성 요소로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랑 같이 비교가 돼야 된다? 머릿속으로 분류, 구분이랑 다르다라는 점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분석은 대상을 나누는 거. 분류와 구분은 일정 기준을 가지고 나누거나 묶는 거라서 서로 좀 다릅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하나의 문화 요소가 변해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많은 지문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데 여기 포인트는 뭐다? 과정. 됐죠? 여기 잘 짚어주시고요. 5번. 자, 문화 지역의 개념을 제시하고 개념.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특성을 설명한다. 사례, 뭐 하겠어요? 예시를 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정의와 예시 방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앞에 뭐에 대한 정의, 뭐에 대한 예시, 이게 틀리면 틀리는 거니까 전체 선치는 잘 보셔야 되고, 선생님이 오늘 지금 여기서 짚어주고 싶은 건 실제 우리가 배웠던 설명 방법이 이런 곳에 다 쓰인다는 거.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독서 자체는 여기서 이제 비문학은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3교시에 우리가 하게 될 그 내용과 관련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 그게 한 4분 조금 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좀 미리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지문을 읽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보고 쉬었다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한 번만 틀어볼게요. 우리 영상을 보게 되는 친구들은요, 네, 그 영상은 따로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세요.